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지요. 우리 화사님들도 결심하셨나요? 저도요, 올해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 하는 의미로서 마이 키워드를 정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이죠.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로빈 윌리엄스 영화 배우가 있죠. 그분이 주연을 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 저도 올해는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화사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예시문항 풀어보기 시간입니다.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제2 시험 과목은요.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그리고 원료의 사용 기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죠. 본 예시 첫 문항은요. 조제관리사와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화장품의 성분과 또 화장품 성분에 대한 특성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생각되네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정답은요. 라다남 오일입니다. 라다남 오일. 고객께서는요. 사용성에 대한 부분, 끈적임도 있고 또 퍼짐성이나 가볍게 발리지 않는다. 또 광택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성 원료를 피했으면 한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했고요. 조제관리사는 이에 맞춘 그런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한다 라고 얘기했죠. 정답을 구하실 때 이 사용성에 대한 부분으로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동물성 원료인지 아닌지 여부로서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화장품 원료는 크게 천연에서 얻는 성분과 또 합성에서 얻는 성분으로 나뉘죠. 그리고 크림이나 로션과 같은 그런 에멀전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에멀전은요, 크게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 그리고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져 있죠. 유성 성분에는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오일 성분들 그리고 왁스나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과 같은 이러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른 성분들이 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식물성 오일 대충 짐작이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올리브, 로즈잎 오일, 아보카도, 동백나무, 피마자, 호호바 등이 있고요. 동물성에는 밍크, 또 고래죠. 난황류라든지 또 스ኳ란, 이건 상어 쪽에서 나오는 거죠. 스ኳ렌이라고 하는데 또 라놀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유, 또 말과 관련돼서 이런 동물성 오일이 있고요. 광물성은요. 미네랄이나 파라핀, 페트로락튬 등의 그 오일이 있습니다. 주로 석유 등에서 얻어지는 성분들이죠. 실리콘 오일은 그 규소라고 표현하는 그런 SI 쪽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인데요. 실란기라고 표현하는 실록이라든지 사이코메치콘의 메치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실리콘 오일이 됩니다. 또한 왁스는요. 화학적으로 주로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로 이루어진 에스터 형태의 성분인데요. 고급 지방산 화합물 구조에 COH라는 탄소 하나, 산소 두 개, 수소 하나 이러한 기능기가 붙어 있는 것들을 산이라고 하죠. 이떤 산은 영어로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애시드가 붙어 있는 성분은 바로 지방산이 되겠고요. 고급은요, 통상적으로 그 안에 탄소수가 6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요. 라우릭은 12개, 그리고 미리스틱은 14개, 팔미틱은 16개 이렇게 탄소수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지방산입니다. 고급 지방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고급 알코올은요, OH, 우리 OH기죠. OH가 있고요. 또 6 이상의 그런 탄소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세틸 알코올, 또 그 스테아릴 알코올 하면 18개인데요. 세티아릴은 세틸 알코올과 스테아릴, 즉
6개짜리와 18개짜리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소스티아릴알코올 탄소수 18개짜리 가지가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죠. 고급 지방산의 COH, 고급 알코올의 OH 결합을 하면요. 거기서 물 H2O가 빠지면서 COO 에스터 형태의 결합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왁스입니다. 자, 유성원료는요.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본 장편에 나와 있는 유성원료의 내용들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항에 나와 있는 예문처럼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도 한번 문항에 나온 예시문항 어떤 성분들로 어떤 원료의 기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난롤린입니다. 난롤린은 일반적으로 양털에서 이렇게 얻는 그런 성분이죠. 양털에서 추출한 물질로서 연고처럼 이렇게 생겼죠. 액상으로는 나놀린 오일, 또 고체상으로는 나놀린 왁스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양에서 나온 거니까 동물성 원료겠죠. 비즈왁스, 가장 많이 쓰는 꿀벌에서 분비하는 왁스입니다. 동물성 원료로서 왁스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 비즈왁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에뮤라고 표현했는데 에뮤는요 호주에서 서식하는 새인데요, 날지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물성이고요. 밍크는 다 알다시피 또 동물성이죠. 또 고래를 얘기하죠. 라다놈은요 제비꽃과에 속하는 랑로즈라고 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수지는 향수나 향에 널리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라다놈 오일 정답이 되겠죠. 대한화장품협회 전성분 사전에 등재된 원료만 해도 만여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을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 교재에 나온 그런 화장품이 많이 사용되는 성분들 위주로 하나씩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문항 두 번째입니다. 성분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1에서 2%입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순간 당황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본 문제 같은 형태가 시간을 잡아먹는데 아주 좋은 문항입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될까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 이를 표시한 거죠. 전성분 표시는요, 함량에 따라서 표시를 하죠. 가장 많이 사용된 함량 순서대로 쓰고요. 사용된 함량이 1%가 안 될 경우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쓸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 지식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답에서 요구하는 것이 녹차 추출물의 함유 범위입니다. 녹차 추출물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녹차 추출물은 어느 정도의 함량을 썼을까?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먼저 기능성 화장품 미백 고시 성분, 그리고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그 두 개의 부분은요, 우리가 그 함량을 대략 유추할 수가 있죠.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자료 제출이 면제가 되는, 제외가 되는 그러한 미백 고시 성분 함량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제한 한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에 나와 있는 성분 중에서 미백 고시 성분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고시 성분은요, 당나무 추출물이죠. 당나무 추출물,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지정 고시된 성분이고 그 함량이 2%로 나와 있고요.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여러 가지가 있죠. 보존제나 또 연모제, 또 기타 자외선 차단제나 기타 성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서는요, 보존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페녹시에탄올이죠. 페녹시에탄올은요, 최대 한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성분을 순서대로 쓸 때
자, 1% 이상이 되는 이 앞에 부분은 1% 이상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당나무 추출물은 2%가 들어가 있고요. 페녹시에탄온은 1%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녹차 추출물은 1에서 2% 정도 사이에 함량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래서 결국은 찍게 되는 수가 많은데요. 자, 미리 그런 연습들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시 세 번째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지문이 상당히 길죠. 시간이 많이 요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어떻게 해서 2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사용시 주의사항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용시 주의사항은요, 크게 화장품 유형별에 따른 사용시 주의사항이 있죠. 별표 3에, 시행규칙 별표 3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유형별 주의사항을 보시면 공통사항, 즉 모든 화장품에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써야만 하는 공통사항이 있고요. 또 제품별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이 개별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도 어떤 제품에 어떤 사용사항, 주의사항을 써야 될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성분별 주의사항을 또 아셔야 되죠. 이 성분별 주의사항은요,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숙지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성분들 볼까요? 고객에게 글라이콜릭 액시드 5.0% 첨가한 필링 에센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글라이콜릭 액시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성분은 바로 아하 성분입니다. 아하 성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 성분 중에 혹시 성분별 주의사항이 필요한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살리시릭 액시드가 바로 그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일단 아시고요. 그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화장품에는 공통사항의 사용상 주의사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글라이콜릭 애시드 아하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하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살리시릭 액시드 성분에 따른 주의사항을 아셔야 합니다. 공통사항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알파 하이드록시 액시드, 즉 아하를 포함한 그런 함유한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리실릭 액시드 그 염류 및 함유 제품에 대한 성분에 따른 사용시 주의사항이 있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숙지한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고르셔야 하는 부분이죠. 기억은 공통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죠. 그리고 디귿은요, 햇볕에 대한 피부 감습성,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이 부분은 바로 알파 하이드록시 액시드 R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개별 주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살리시릭 액시드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이것이 리을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 기억, 디귿, 리을이 됩니다. 이런 류의 문제를 푸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암기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요. 난이도가 높게끔 설정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나오면 잘 풀 수 있도록 각각에 대한 내용들 잘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김에 아하 함유 제품 요거 고농도 아하 성분이 들어갔을 경우에 전문의에게 상담할 것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고농도가 무엇인지 아하 성분이 10% 초과 또 산도 pH가 3.5 미만 요거 같이 기억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예시문항 네 번째입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계면활성제의 종류를 묻는 단답형 문항입니다. 정답은요, 양이온성과 비이온성입니다. 이번 정기시험에 나온 단답형 문항이 아닌가 추측이 드는데요. 계면활성제는
그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메뉴죠. 자, 계면활성제는 크게 친수부에 따라서 비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쪽성 계면활성제로 분류가 되고요. 이 계면활성제에 대한 학습은 아마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그런 비이온 각각에 대한 그 계면활성제 특성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본문항에서는 특정 성분, 즉 계면활성제의 세부적인 성분을 언급하면서 묻는 문제인데요. 세티아디모늄 클로라이드 본 성분은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4급 암모늄염입니다. 자, 4급 암모늄염 바로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성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로라이드, Cl 염소가 붙어 있죠. Cl- 이온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탈락이 됩니다. 즉 물에 쉽게 해리가 되면서요. 남아있는 양이온만 남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양이온만 남게 되는 계면활성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라든지 기타 일부 클로라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 중에 모늄이라든지 뭐 리모늄, 트리모늄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4급 암모늄염 형태구나. 그리고 양이온을 띠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성분들이 대표적인 양이온성을 띠는 그런 계면활성제에 사용되는 4급 암모늄염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또 모발에 대한 컨디셔닝 효과, 린스 등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자극이 적다. 무조건 비이온 나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솔비탄이나 PEG, 즉 솔비탄은요. 솔비톨 아시죠? 솔비톨에서 나오는 형태의 유기 화합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OH기가 굉장히 많죠. 자, 물은 H2O, 물하고 굉장히 친화된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그 친유기가 붙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계면활성제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성분 중에 솔비탄 계열들이 많고요. 그리고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계열이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붙어 있는 계열의 원료죠. 보시는 바와 같이 산화에틸렌, 즉 에틸렌기에 산소가 하나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에틸렌 옥사이드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산화에틸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에틸렌 옥사이드, 산화에틸렌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친수기의 형태가 결정이 되죠. 이 부분은 친수 부분이어서 통상적으로 이런 비이온 계면활성제에는 폴리옥시에틸렌 40몰 부과되어 있는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토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가용화제로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계면활성제의 특성들 다음과 같이 공부하셨을 텐데요. 학습 겸 복습 겸 한번 볼까요? 모발흡착, 유연효과, 대전방지, 린스, 모발의 정전기 방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양이온 계면활성제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요. 이온성 계면활성제보다 피부 자극이 적다. 그러면은 비이온 바로 나와야 되겠죠. 유화, 수분력, 가용화력, 분산력 전부 다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성입니다. 모발의 흡착, 유연효과, 대전방지 효과 마찬가지로 양이온이죠. 그래서 비이온, 양이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정력과 거품 형성이 우수하다. 세정력, 거품 형성 바로 음이온 튀어나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분자 내의 친수기 부분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갖는다. 양쪽성 이온 바로 짐작이 되지요. 알카리에서는 음이온, 산성에서는 양이온 특성을 띈다. 그리고 다른 이온성 계면활성제에 비해서 피부 안전성이 좋기 때문에
세정을 요하지만 또 마일드한 피부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 이런 쪽에 샴푸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성분이죠. 양쪽성 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또는 양쪽성 계면활성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시문항 5번째입니다. 이것도 성분과 관련된 거죠. 한번 풀어보실까요? 정답은요. 토코페롤 비타민 E라고 부르는 토코페롤과 효소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번 2회 정기시험에 나온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성분과 연관된 그 부분이죠. 해당하는 성분 0.5% 이상 함유할 경우에 해당 품목의 안정성입니다. 정성,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성분인가 보시면 네티놀, 비타민 A로 표현되는 네티놀과 그 유도체, 비타민 C로 표현되는 아스코빅 액시드, 그 유도체, 그리고 토코페롤, 비타민 E, 또 과산화 화합물, 그리고 효소입니다. 비타민 E, 토코페롤은요, 화장품의 산패 방지나 피부 노화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죠. 주로 산화 방지제로도 또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서 몇 프로까지요? 20%까지 제한이 있죠. 같이 기억하시고요. 효소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요. 효소는 일반적으로 화장품 성분사전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의 용어로 표현이 되지요. 효소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죠. 대신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을 의미하는데요. 일종의 그 단백질로 만들어진 촉매다라고 불리우는 성분입니다. 화장품 성분명에서는 효소라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기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불리우는데요. 예를 들면 펩신, 위액에서 발견되는 소화효소입니다. 펩신인데요. 또 이런 것들은 피부 컨디셔닝제라든지 뭐 헤어 컨디셔닝제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유지라고 표현하죠. 우리 트리그리세라이드 많이 쓰는 유성 원료인데요. 이런 트리그리세라이드를 가수분해하는 게 바로 리파제라는 효소입니다. 리파제 이거 역시 화장품 성분명으로 또 등재가 돼 있는데요. 피부 컨디셔닝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지요. 그 외에도 코엔자임 뭐 A라든지 라이소자임이라든지 플라센타 효소 등 뭐 이런 것들이 화장품 성분명으로 효소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용 제한으로 걸려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선택해서 함량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억하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예시문항 6번째입니다. 한번 풀어보실까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정답은요. 효력 시험 자료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제1회 정기시험에서 나왔던 단답형 문항을 예시문항으로 제시하였네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고시죠. 여기에서는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유효성 기능성에 관한 자료 중에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할 경우 효력 시험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력 시험 자료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은 성분에 대해서는 효능효과를 기재 표시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인체 적용 시험과 효력 시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까요?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및 효력 시험 가이드라인이라고 민원인 안내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정의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은요, 화장품의 안전성 또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유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인체 적용 시험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효력 시험은요, 인비트로 테스트 표현되어 있죠. 사람 대상이 아닙니다. 실험실의 배양 접시 등의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 물질과 대조 물질 처리 후에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효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요 정의에 대한 부분 인지하고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기능수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죠. 제6조 자료 제출 자료의 면제 등에 바로 본 문항의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출 자료의 범위를 미리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출 자료의 범위에서 기능성 심사를 위해서 제출해야 될 자료는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그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았고요. 그 중에 다목이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효력 시험 자료가 포함되어 있죠. 인체 적용 자료, 적용 시험 자료, 연모 효력 시험 자료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제출 자료의 면제 보시는 김에 하나 더 보실까요? 바로 자외선 차단 지수와 관련된 건데요. SPF 몇 이하요? 10 이하입니다. 1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에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데요. 면제할 수 있는 자료가요. 자외선 차단 지수 SPF, 내수성 자외선 차단 지수 SPF와 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 이렇게 표시하죠. 자외선 A 차단 등급 PA죠. 그거 설정의 근거 자료를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 몇 이하요? 10 이하인 경우입니다. 제1과목과 제2과목 예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와우, 이 정도의 문제를 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머릿속에 대충 들어오시죠?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 한번 해보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